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친환경 농업. 하지만 지난 7월 제주에선 이를 역설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을 일구던 부부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건데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받은 게 7월 30일, 31일 날인가 극단적으로 이제 가실 줄은 몰랐고요, 저도. 그런데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은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한 150톤 이렇게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하나도 못 파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타격을 받으니까 자재비라든지 어떤 인력비라든지 그걸 다 주지 못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리고 갈수록 농업인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2년을 했었는데 방울토마토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이게 일반 토마토랑 틀리게 이게 재배 방법도 이게 더 까다롭고 조금은 방울토마토를 아예 접었죠. 안 한다 이제 이거는 답이 없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지만 현실은 이를 이겨내기에 녹록치 않은 게 친환경 농업이 처한 현실. 항상 휴대폰에 명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조금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디 터미널이라든가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사과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은 제 명함을 드립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은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 이태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찾으시죠? 조금은 비싸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먹겠다는 생각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7월 말 제주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하던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친환경 농업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8월 초 농업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마다 한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한 부부의 죽음을 애도하며 결코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었을까? 제작진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습니다. 부부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이웃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집에 남겨진 흔적 역시 그날의 일은 예상치 못한 듯합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받은 게 7월 30일, 31일 날인가 이렇게 그날 연락받았으니까 좋은 사람들이에요. 쾌활하시고 뭐 저도 뭐 형님 동생으로 해서 잘 지냈죠 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가실 줄은 몰랐고요. 저도 해서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7월 31일 새벽. 그때까지도 밭을 갈고 있던 남편을 뒤로하고 부인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밭에서 돌아온 남편이 119를 불러 부인을 보낸 뒤 창고에서 목을 맨 것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16년째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관리 안 됐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풀을 뒤집어 쓴 과수원은 이제 그분들이 저기 관리했던 데고요. 여기는 잠깐 왔었는데 보면 저기 풀이 다 나무 위에다 뒤집어 썼잖아요. 이게 주인이 관리를 못 해준 거죠. 7월달 이후로는. 부부는 감자, 밤호박 등 5만 평 농사와 9만 평의 메밀밭 유기농 농사를 지었는데 최근에 판로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좌절하신 것 같아요. 형수님 좌절하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 또 형님은 또 이 농사를 이때까지 형수님하고 의지해가지고 농사를 두 분이 지으셨는데, 그날도 뭐 새벽 3시까지 뭐 이제 뭐 파종 작업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뭐 하나 이제 아마 하셨던 게 아닌가 해서. 부부에게 결국 남겨진 건 늘어난 부채뿐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돌아왔던 겁니다. 특히 이번 일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한 150톤 이렇게 그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하나도 못 파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타격을 받으니까 자재비라든지 어떤 인력비라든지 그걸 다 주지 못하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주 뭐 좀 절박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이경성 씨. 역시 친환경 농법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남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가루같이 벌려는 건데 요것이 나중에 분비물 돼가지고 나무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풍미를 떨어뜨립니다. 이 밀가면은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벌레 어린 때 벌레가 이제 많이 갉아먹어서 이렇게 이제 그 성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친환경이 어려운 점이 이런 겁니다. 2008년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지정된 제주도. 다른 지역보다 가장 먼저 친환경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던 곳입니다. 이에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에 적극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1년에 뭐 한 10농가씩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더 이렇게 한 10농가, 100농가씩 이렇게 더 불어나야 되는데 이게 한 10농가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해 제주 지역 친환경 농가는 1098가구로 친환경 재배 농가 수가 가장 많았던 8년 전에 비해 250여 가구나 줄었고 인증 면적도 2213헥타르로 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70년대 농약과 화학비료가 땅을 죽이고 생명을 죽인다는 농업인들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된 친환경 농업. 1980년대 중반 생협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시작으로 1997년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1998년 친환경 농업 원년 선포와 2001년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유기농업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했던 친환경 농업. 하지만 2014년 6만 8천 곳에 달했던 인증 농가는 지난해 1만 곳 넘게 줄었고 재배 면적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그에 따른 생산량 역시 급격하게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 처음부터 시작한 농가들은 거의 다 이 고집쟁이들이에요. 예, 자연을 살리고 흙을 살리고 이제 먹거리를 살린다는 그런 이념이 없는 사람은 돈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한 것이지 절대 그 이익을 보고 무슨 돈 벌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진짜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신념으로 한 거예요. 제주에서 친환경 연합사업단 대표를 맡고 있는 현동관 씨. 요즘 현 대표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고민을 자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금 2대째 이제 아버님 때부터 해오던 농토를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제 계속 친환경을 해야 될지 이제 곳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어려움을 듣고자 한번 방문했습니다. 양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임동영 씨. 아버지 뜻에 따라 친환경 농법을 이어오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는데요. 이번 정식 시기도 너무 늦고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농사가 참 걱정이 많네요. 12월, 1월 달 출하 물품들이 없겠네요. 네.
또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질까봐 또 이제 심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걱정이고요.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동영 씨. 사람의 손길이 일일이 가야 하는 게 바로 친환경 농법이라는데요. 친환경 하다 보니까 벌레약을 자주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귀뚜라미나 이제 다른 해충들이 심어 놓은 어린 거를 이제 가해할까봐 유황하고 이제 살균 친환경 식물로 추출한 이제 살충제하고 땅에 들어가서 뿌리가 잘 자라도록 생선액비를 넣은 거를 혼합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묘종 속에까지 뿌리에 잘 스며들고, 그다음에 땅에 가서 잘 크라고 영양제랑 이제 보약을 먹이고 땅에 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친환경 농산물. 이런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뭐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게 가락시장에서 유통을 되는 것도 아니며,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을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농법이 나와도 시장에서는 물가라는 개념으로서 이 수입이나 가락시장의 경매를 취급 안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농산물을 재배해도 팔 수가 없는, 판로가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농산물보다 최소 30% 이상 비싸게 판매되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법적인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 놓고 제도화시켜 놓고는 있지만 실상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기존의 친환경 농업을 하였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농업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맡겨져서 가격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 출하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문제들이죠. 대부분이 소규모인 친환경 농가. 관행 농업에 비해 더 많은 노동 시간을 투입하고 비싼 친환경 자재의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농사 철학을 지켜왔지만 이제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되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만들어냅니다. 농사 짓습니다. 제일 문제는 소득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기피하는 건데, 그 누가 이렇게 그 어려운 것을 하겠어요.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지원도 없고 팔 데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많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 의향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 경험자 가운데 80.5%가 현행 소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업 현장에서는 친환경 농법을 속속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판로를 꼽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판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경북 포항을 찾았습니다. 6년 전 남편과 귀농해 친환경으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윤영희 씨를 만났는데요. 옆에 보면은 이 풀이 다 넘어져 있잖아요. 저게 맹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 되고, 그러고 이제 소거름을 한 3년 묵히는 거를 뿌리고, 그러고 이제 새비름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거 효소를 해갖고 이제 얘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관주를 합니다. 색깔도 잘 나고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빨갛게 익는 약은 화학약은 안 칩니다. 그리고 뭐 크게 하는 비대제나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가을 되면 늦게 돼 이제 밑에 이제 그 은박지는 깝니다. 색깔 나야 되니까. 제초제도 안 치고 화학비료, 발색제, 비대제, 성장 촉진제, 억제제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얘들께 뭐 요소 비료, 특히 요소 비료는 저희 안 줍니다.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줘야 돼요. 그래야 단단해지고 하기 때문에 인이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칼슘 이런 것들은 주지만 요소 비료 같은 거는 크기를 많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안 주고 있어요. 대신 비료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다는데요. 소똥. 예, 이거 소똥 이게 3년 또 더 넘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걸로 이제 사과밭에 거름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비닐 덮어갖고 다 했는데 원래 쓰고 비닐을 이제 원래 못 덮었어요. 바빠갖고. 그래갖고 얘들이 풀이 이마에 많으니까 그 풀이 잡아주네. 이게 소구름이에요. 이제 다 발효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하지. 그래요. 그죠? 예. 이게 새비름이에요. 새비름은 풀이거든요. 풀. 새비름? 네, 새비름이라고 풀입니다. 이게 이제 미네랄이 너무너무 많대요. 얘가 영양분이. 지금 사람들도 이걸 지금 효소내가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뼈 안 좋은 사람들도 먹고 이러는데 이제 물하고 희석해가지고 쳐요. 그럼 얘가 여러 가지 영양분도 있지만 빨갛게 색깔을 내는 발색제랍니다. 천연 발색제. 심지어 놀라운 건 살충제 역시 친환경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은행잎하고 은행 열매 넣어갖고 푹 끓였어요. 끓여갖고 살에 있는 부엽도 넣고 좀 굵은 소금 있지? 천일염 넣어갖고 이렇게 우려놨어요. 살충제로 쓰입니다. 이거는 사과밭에 벌레 같은 거 많을 때 이거를 뿌려야 돼요. 섞어갖고. 이거는 독하잖아요. 은행나무가 병 걸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은행나무는 항상 저렇게 싱싱하잖아요. 낙엽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은행의 그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럼 이걸 살충제로 사과나무에 뿌리면 그 벌레들이 이 은행잎의 추출물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안 와요.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야 하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윤 씨. 그렇다면 이렇게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이유는 뭘까? 아이를 놓고 일하면서 그때 한창 그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때 뭐 그 간장 이야기, 화학 간장, 시중에 파는 간장이 안 좋다는 그런 보도도 많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초제가 이게 뭐 많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크는 아이들께도 호르몬 뭐 이런 쪽도 안 좋고 암도 유발 많이 하고 이렇다 하니까 이거는 지켜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정성스레 키우지만 윤 씨 역시 판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판로는 늘 신경 쓰죠. 늘 신경 쓰고 뭐 명함을 아예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 명함을 드리고 이렇게 농사 짓는다 하고 그렇게 해요. 항상 휴대폰에 명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조금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디 터미널이라든가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사과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은 제 명함을 드립니다.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다는데요. 공판장에 갖고 가도 가격은 별로 못 받아요. 제 가격을 받지를 못해요. 수수료를 아파트에 좀 주면 얼마를 주면 그 하루 종일 탈 수 있다 해서 여기서 새벽에 이제 애들 아빠랑 같이 갔어요. 저렇게 사과를 싣고 그래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뭐 박스로도 팔고 봉지로도 팔고 그렇게 팔았어요. 힘들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고 있는 윤 씨. 그런데 윤 씨는 오히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환경하고 무농약 인증받는 분이 여기 계세요. 만약에 이게 병이 걸리거나 이러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의 농사 접어버리면 3년은 피해가 있거든요. 3년 동안은 뭐 아예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 친환경 인정받고 유기농 인정받을 만큼의 농사는 저희는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경험 쌓을 때까지 그 피해가 너무 커요.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나뉘는데요. 유기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이고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한 것. 저농약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기준의 2분의 1만 사용한 농산물입니다. 이런 친환경 인증은 국가가 공인했다는 증거인 만큼 사람들의 많은 신뢰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부실 인증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떨어졌고 이러한 인증 자체는 더욱 엄격해지며 결국 농사는 농업인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신념을 갖고 친환경 농업을 시작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와 인증 절차로 인해 농업인들 입장에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기농 1번지로 유명한 충북 괴산. 유기농으로 재배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인증은 일부 포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해줘요. 지정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못 사용하는 거를 막은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지정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농사를 접었어요? 접어지도 않고 정말 농사를 초반에는 농사를 질 수가 없었어요. 그 수확량이 나오질 않죠. 기본적으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 할수록 어찌된 일인지 농업인 입장에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는데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죠. 원래 자재 똑같은 양을 만약에 비료를 쓴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 5분의 1 가격이면 비료를 쓸 것 같아요.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5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용 자체가. 똑같은 양을 쓰려면. 비용적으로 3배에서 5배 되는 그 정도 되는 비용이 일반 농가들보다 사람들은 별로 아니게 생각하지만 이게 저만큼까지 커가는 과정이 이렇게 안 커져요. 이제 이걸 안 넣어주면 얘네들이. 그래서 되게 힘들죠. 일반 관행농법처럼 화학비료처럼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펌핑이 되거든요. 뻥튀기처럼 커집니다, 이제.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안 돼요, 얘네들이. 그리고 요즘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데요. 바로 드론 방제로 인한 피해라고 합니다. 저희 괴산 지역은 그나마 청정 지역이라 항공 방제가 안 돼요. 근데 옆에 이웃 뭐 충주나 이런 데는 항공 방제가 가능합니다. 비행가 쑥 뿌리고 다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 방제는 안 되지만 광역 방제는 또 돼요. 커다란 5톤 차 이만 데서 진짜 대포, 어마어마한 대포 그게 뿌리고 다녀요. 막을 재주가 없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거 외에 칸막이 치고 뭐 망치고 있는데 그 약을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농장주가 직접 화학 방제를 하지 않았어도 주변 영향을 받게 돼 인증 절차에 탈락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인증 취소됐을 때 그 고통 어마어마합니다. 다시는 이제 난 친환경 농사 안 져.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삐끗하는 순간 정말 2, 3년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기본 소득 자체가 쉽진 않지만 진짜 근근히 먹고 사는 것, 농가 소득으로서 먹고 사는 건데 판로 그리고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인증 절차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격까지 맞지 않으니 친환경 농가 입장에선 굳이 친환경으로 해야 하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포장 박스 가격이 시장 출하할 때였는데요, 공판장. 원가가 1,100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장까지 새벽 3시 반에 이제 공판장 나갔던 게 이제 문자가 딱 왔는데 1,100원인 거예요. 뭐 한 거지? 120박스 정도 나갔는데 말 그대로 100원 뛰기도 못한 거예요, 그냥.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이제 농협 수수료가 떨어질 거고 상하차비가 또 떨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1,100원이 됐지만 실적으로 1,000원이 안 되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박스 값도 안 나온 거죠. 새벽 3시 반에 그 문자 받는 동안 어제 하루 종일 해서 나갔는데 와이프랑 둘이서 했는데 이게 뭐 한 걸까? 판로 확보가 어려워 친환경 농작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방법도 찾아봤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가공식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해썹 인증이 필요한 상황. 여러 시설을 내고 그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공장을 하나 만드는 수준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떤 결과를 놓고 그 인증에 대한 기준들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오염된 땅을 생태적인 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접한 농지들이 계속 있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누구도 그 결과 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민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걸 감수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북괴산에서는 친환경 농업은 물론 관행 농업인들과 함께 앞으로 상생할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드 플랜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인간 영역에 이제 마지막에 좀 의결 단위가 좀 필요도 했고 그래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위를 모든 재농민 단체들이 좀 모여서 만들어낸 단위입니다. 지금 먹거리 연대를 구성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나 소규모 장목회의 힘만으로는 먹거리 체계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 농가들이 뭉쳐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야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책으로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공공 영역에 잠재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판매처가 생협하고 이제 어떤 학교급식 그것뿐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공급식에 하게 되면은 몇 배로 지금 불어나져요. 그런데 군대하고 이제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 어떤 큰 대기업체 같은데만 이런 것이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을 잡아준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국회에서도 공적 영역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기존의 공공기관, 농업 관련 단체장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군대 등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농부들의 개개인의 자기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고 주변에 이렇게 같이 친환경 농업을 하게끔 독려하고 확산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그 가치를 이해하고 기꺼이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는 의식적 개혁도 필요하고요. 정책적으로는 시장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공공의 영역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기의 친환경 농업.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기 위한 농업인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시점입니다. 법제화되어 있는 인증 기간을 거쳐서 어쨌든 우리 인증도 받지만 소비자들이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유기농이 돼 친환경이 돼 맛있고 예뻐야 된다는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안 바뀌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기본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한 해 농사가 실패해도 다음 해 농사를 할 수 있는 경영비적인
여력이 생길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친환경 농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친환경 농사가 모두가 좋은 농사이기 때문에 바로 옆밭에 계신 분한테 이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게 한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는 힘든 농사일을 줄여주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법에 대한 관심 역시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각종 제도로 인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힘들어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 그리고 미래 우리 농업의 희망인 친환경 농법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